6월 21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58%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1.31%, 0.92% 내렸습니다. 전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와 금융, 유틸리티 섹터는 2%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준 의원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내년일 수도 있다는 발언에 예상보다 빠른 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식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식시장 공포지수인 S&P 500 빅스 지수가 17% 급등했고 달러 지수는 92.3으로 0.5% 올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총 8개입니다. 먼저 주식 전략부터 채권, 대체투자, 산업기업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주식 전략 발표합니다. 전략인사이드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정부 정책의 색깔이 좀 변화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좀 늘리고 있고요. 투자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1930년 대공황 이후부터 4, 50년 동안 지속되었던 큰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좀 돌이켜 보시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으로 후버댐을 건설했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간 고속도로망을 건설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큰 인프라 정책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트루맨 대통령 때는 이제 페어딜 정책을 통해서 최저임금 제도라는 걸 처음 도입을 했고요.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 하반기부터 쭉 과거 큰 정부 시대의 대통령들의 행보를 동일하게 걸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규모 복지 정책과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가 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되는 계획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경기 개선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4조 달러 정도 규모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인플레 압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950년과 60년대 중반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는 물가와 경기가 함께 상승하는 리플레이션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그림으로 볼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밸류 멀티플이 좀 낮은 섹터 가운데서 이런 큰 정부 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은행, 보험, 에너지, 자동차, 유틸리티 등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섹터로 은행이나 보험, 에너지, 자동차, 유틸 이런 부분들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라고 얘기하면 소재나 산업재, 특히 산업재 쪽이 좋아질 거라고 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재나 산업재 쪽은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기대감으로 인해서 소재 산업재가 이미 상반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도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재 산업재에 대한 기대감은 인프라 정책 기대감으로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소득이 늘고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 그리고 밸류 멀티플을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 매력도를 점쳐서 리플레이션 국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합니다. 채권 위클리 강승원 연구원. 네, 지난주에 이제 6월 FOMC에서 어쨌든 2023년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왔고, 그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10년 금리가 빠졌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왔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매파적인 회의라고 했는데 왜 시장 반응은 오히려 장기 금리가 빠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연준의 원칙이 몇 개 좀 대원칙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비하인드 커브라고 해서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뭐 정책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 물가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나서야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작년에 밝혔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연초에 결국은 백신이 어쨌든 나왔고 엄청나게 재난지원금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연준이 실제로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혹시라도 연준이 이미 행동할 때는 늦은 거 아니냐. 그 무슨 얘기냐면 먼저 움직일 때는 25bp씩 천천히 올렸는데 나중에 움직이면 한 번에 막 50bp, 100bp씩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연준의 실수 가능성이 시장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난주에 그 어떤 문구들을 보시면 내년 금리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2023년에 기준금리 올리겠다는 게 점수표에 찍혀 있었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한 건 맞지만 그 테이퍼링의 조건인 상당한 경제 진전에는 여전히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그 기대감을 건든 거예요. 우리가 뭐 후행적 대응에 나서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긴축을 본격적으로 시사했다기보다는 역설적으로 급격한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기 위한 예방접종 정도를 해준 거다. 그래서 실제로 10년 BEI가 2.5%포인트까지 갔다가 현재 2.2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연준의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뷰가 뭐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역설적으로 연준이 그렇게 빠르게 긴축에 나서기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많이 빠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향후에 언제 진짜로 테이퍼링에 나설 거냐 그 핵심은 다시 한번 물가보다는 고용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초에 좀 미국 전역에서 실업급여 종료됩니다. 그 얘기는 7월, 8월 고용지표는 4월, 5월 쇼크와 비대칭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7, 8월 고용이 확인되는 8, 9월 중부터 본격적인 테이퍼링 효과가 선 반영되면서 여전히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실질금리 위주로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테이퍼링 논의와 해외 채권 발표합니다. 신한종 연구원. 네, 6월 FOMC 회의에서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 예상하는 점도표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이런 코멘트로 금시장의 긴축 우려를 자극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식 단기 금리가 급등했는데요. 장기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극단적인 커브 플래트닝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1.7%까지 갔던 그 미국식 10년이 지금 1.44%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그 미국채를 중심으로 한 달러 채권의 하반기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매도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 일부 고금리 채권, 금리 높은 채권, 뭐 5%, 6%, 7%짜리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량 등급의 달러 채권은 여름에 비중을 줄여나갈 거를 권고하고요. 신흥국 로컬 통화 채권도 그동안은 이제 좀 좋았지만 이제는 그 어려울 걸로 보는데요. 페맥스처럼 그 금리가 높고 만기가 짧은 3.5년에 9.5%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글로벌 차원의 금리 상승과 테이퍼링 영향권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이제 비중을 줄여갈 것을 권고드리고요. 실행국 금리와 통화도 그동안은 강세를 많이 보였지만 이제 최근에 횡보세로 전환됐고요. 추가 강세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위클리 발표합니다. 네,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리츠 성과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지난 한 주는 조정을 받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츠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3.5% 정도 총 수익률 기록했고요. FOMC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락하면서 경기 민감주 하락세 두드러지면서 리츠 지수도 한 주간 하락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리츠 지수 한 주 동안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미국 리츠가 3.1% 정도 빠지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에서는 미국 호텔 리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미국 내 백신 접종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계소득 높아지면서 레스토랑, 호텔,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서비스업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희 자료의 차트 봐주시면은 현재 미국 호텔 평균 객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62%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이 70%인
시작인 점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빠르게 객실 점유율 회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더 주목하실 만한 점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좀 더뎠던 객실 평균 단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상당히 억눌려 있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평균 단가가 100에서 150달러 수준인 미드스케일급 호텔, 그리고 자동차 여행이 가능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 호텔이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지난 하반기 전망 자료 통해서 말씀드렸던 PKUS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원자재 위클리입니다. 황병진 연구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 원자재 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 2.2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타 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시장도 연준의 통화 정책 긴축 전환을 알린 6월 FOMC 결과로 달러 지수가 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가지 원자재 섹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플러스 0.47%를 유지를 했고요. 기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는 일제히 6%대 급락을 연출을 했는데, 결국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자산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7월 오펙 플러스 회의, 7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 회의 전까지는 수요 낙관론이 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방 경직성 자체가 지지가 됐다라고 좀 보입니다.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섹터와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 자산이긴 하지만, 그리고 장기 수요 성장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난주 중국 당국이 비축물자 매각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고를 하면서 좀 테이퍼링과 맞물려서 대량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던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금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속 특히 금과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경기 확장기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 침체기 그리고 경기 회복기 초입까지 강세가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기금속 섹터의 가장 최대 리스크라고 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향후 테이퍼링에 이어서 기준금리 정상화까지 가는 동안에는 금과 은 가격의 장기 약세 사이클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 은 중심의 기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하고요. 투자할 수 있는 ETF로는 금이라든가 아니면 은과 같은 그런 ETF, 인버스 ETF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 ETF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얼즈 울트라 숏 골드 ETF가 있는데, 미국 ETF GLL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원자재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유가 같은 경우가 뭐 상대적으로 되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유가 관련해서 시장 일부에서는 현 가격 수준에서 한 20-30% 이상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시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는 뭐 하반기 유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뭐 컨센서스라고 하면 뭐 유가가 하반기에 100불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논리의 일단 배경에는 하반기 수요 낙관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라는 부분만 보자면 당연히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난 그런 수요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그런 석유 시장, 특히 정유 부문의 그런 정제 마진의 그런 트렌드를 봐주시면 유가가 올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정제 마진은 꺾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결국 이 유가 올라간 부분 자체를 소비 쪽으로 전가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전가할 수 없는 유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제 마진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저희는 여전히 $65 이상의 WTI 가격 이상에서는 이 소비단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유가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좀 주목하실 부분은 7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오펙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1,000만 배럴 이상의 충분한 유유 생산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 낙관론이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오펙에서는 결국은 증산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중심으로 해서 증산이 계속 또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유가의 상승세 자체도 점차 좀 제어가 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결해서 중국 소재 산업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철곤 연구원. 네, 지난 16일 중국 정부가 이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국가 비축 물자를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마이메탈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리 비축 물자는 약 180만 톤에서 2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의 최근 구리 비축 물자 매각은 2005년도가 마지막이었었는데요.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15만 톤에서 20만 톤 규모의 구리 선물 숏 포지션을 보유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었고요. 중국 정부의 비축 물자 매각에도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정부는 큰 손실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구리 비축 물자는 2020년 중국 구리 소비량의 한 14%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구리 매각 규모에 따라서 단기 수급에는 영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12일로 기억하는데 중국 정부가 원자재 시장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또 개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체나 금속업체들 주가도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 같이 이렇게 시장 개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금속 가격 같은 경우가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이나 유동성의 영향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비축물자 매각 이슈는 그렇게 추세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 황병진 연구원 말씀하시듯이 산업금속은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해지수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주요 강산 국가인 페루의 좌파 정권 집권까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산업금속 가격은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관련 기업으로 풍산과 고라연이 단기 주가가 좀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금속 가격 반등을 염두에 둔 저가 매수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 발표합니다. 도현호 연구원. 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VLSI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좀 큰 컨퍼런스고 여기서 벨기에 연구기관 아이맥이라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있는데 포크시트라는 기술을 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하단에 있는 표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핀펫이라는 기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채널의 이제 세 면을 그 게이트로 막아서 그 절연성을 이제 높인 기술이고 14나노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현재 로직이랑 파운드리 주력 공정이 5나노인데 5나노까지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나노시트라는 기술이고요. 이거 이제 GAA라고도 부릅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내년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의 핀펫을 사용하고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기술은 이제 포크시트라는 기술인데 그 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노시트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그 반도체를 보면 이제 CMOS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 CMOS가 그 PMOS랑 그 NMOS 두 개를 같이 말을 하는 건데요. 보통 두 개가 이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크시트라는 기술은 그 PMOS랑 그 NMOS를 두 개를 한 번에 합쳐가지고 그 면적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뭐 게이트 드레인, 뭐 오버랩 이런 거를 낮춰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기술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그 컨퍼런스에서 아이맥이 이거를 최초로 이제 시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업계에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능을 내는지. 근데 지난주에 그 개요에 대해서 좀 미리 발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됩니다. 뭐 스탠다드 셀 높이가 그 5트랙에서 뭐 4.3 트랙으로 개선될 수가 있고 성능이 한 30%에서 4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업계에서 좀 많이 주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서 좀 많이 바뀌는 게 이 백엔드 라인이랑 그 미들 라인 공정에
원래는 이제 구리 듀얼 다마신 공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기술에서는 그걸로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미 다마신이라는 새로운 공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미 다마신이라는 공정이 기존이랑 다른 이제 대체 금속이 사용되고요. 이제 구리보다 더 절연성이 높은 그 물질이 사용되고, 그리고 에어갭 공정이라는 게 좀 확대가 되고,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선택적 증착 장비라고 아직까지는 양산에 도입이 안 됐지만 앞으로 이제 양산에 그 도입을 시킬 이제 새로운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결론적으로는 이 선택적 증착 장비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한테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정의 이제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그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수급에 따라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공정의 어려움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는 장기적인 수혜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NH ESG 리서치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김동양, 박주선 연구원입니다. 예, NH ESG 리서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3년차 공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분석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해외 기업 분석 박주선 연구원이 일본 시장 같이 분석을 해줬고요. 기업 분석부 RA 여러분들 데이터 정리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준수율 올라가고 있고요. 책임 투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차트랑 그림 보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의무공시 대상자 기업이 175개 비금융이었습니다. 이게 단계적인 의무화가 2026년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략 260개 그리고 2026년에는 740개의 거래소 기업들이 상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공시가 되는 핵심 지표 준수 현황이라는 이 점수가 ESG 등급, 뭐 거버넌스 등급일 수도 있고 전체 ESG 등급일 수도 있는데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이 등급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5페이지 표 3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년의 사례입니다. 2019년 사례이고 작년도에 공시가 된 것들인데 그 0점부터 15점을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최고 등급부터 보게 되면 그 KCGS의 ESG 등급 또는 G 등급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A풀 A, B풀 B 이런 순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 공시에서 핵심 지표 준수 점수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10월 달에 KCGS가 발표할 ESG 등급 또는 G 등급도 유의미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7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준수율 평균이 작년 58%에서 65%로 대략 6%포인트, 그러니까 15개 중에 한 10개 정도를 준수하는데요. 문항별로 보면 전자투표 도입, 주총 집중일 이외의 개최, 배당 정책 주주 통지, 그리고 내외부 감사인간 독립적 회의 개최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반면에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이나 내부 통제 정책 마련 요것들은 오히려 좀 후퇴했는데 요 후퇴한 것들은 실제로 나빠졌다기보다는 특정 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미준수 전환한 결과이고 이게 작년에 가이드라인 바뀐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가 오류 수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별로 보시면 이제 평균 10개 준수라고 했는데 169개 중에서 91개 기업이 개선됐고 23개가 나빠졌습니다. SK텔레콤이 준수율 100%로 3년 연속으로 준수율 1위였고요. 그룹별로는 LG그룹이 7개 계열사 평균이 전년 대비 16% 개선돼서 79%까지 아마 LG LX 계열 분리 진행하고 맞물려서 지배구조 제도 개선한 정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좀 변화들을 볼 수 있는 게 13페이지 이사회 변화입니다. 이사회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났고 이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ESG 경영체제 구축을 확산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분리 그리고 6년 초과 장기대직 사회이사 부존재 이것들은 준수율 자체가 올라갔고 ESG 위원회 설립이나 여성 등기위원 선임도 13페이지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주회사 전환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지주회사 요건 강화 그리고 올해 말에 지주회사 조세 특례가 일몰되는 것들과 맞물려 있고요. 특히 뭐 FNF, 에코프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기업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걸려서 지주회사 전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남지는 않았는데요. 15페이지 표 11번을 보시면 뭐 이마트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기업들은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그리고 자사주 지분 합계가 30%가 채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투자 확산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UNPRI 권고 수준 그러니까 ESG 투자 비중 50%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7페이지 그림 9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ESG 공모펀드가 작년 4분기 이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조 원 규모의 32개 펀드가 있고 계속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요. 1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글로벌 ESG 펀드 규모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ESG 인덱스가 해당 시장 지수를 지속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민연금이 빠르게 책임 투자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 궤도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ESG 변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변화의 주체인 기업이나 기아 투자가들의 이제 능동적인 노력 외에도 거래소나 정부 등의 제도 개편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주주총회가 널리 개최되기 시작했고 이에 필요한 전자투표 도입 비율 향상 등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도 의결권 행사 지침을 구체화하면서 이번 주총 시즌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도 변화로는 지난 6월 11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책 중 기후 변화에 관한 것으로 환경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일본 거래소는 TCFD라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근 G7 정상회담에서도 TCFD에 따른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향후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담을 예정입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상정한 지구 평균 온도 섭씨 2도 이내 억제 목표와 관련해서 이와 연계된 시나리오를 밝히고 동사가 주로 거래하는 상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미 분석해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TCFD 외에도 RE100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캠페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기업들은 향후 ESG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